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물병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강남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입니다. 물병 이야기라는 코너는 물어보고 싶은 병 이야기,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사실 잘 못 물어보고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잡아서 제가 알려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서 또 답도 드리고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예, 저하고 그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선우성 교수님,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는데요. 제가 주제를 '뭘 해 볼까?' 하다가 이런 주제를 잡아 봤어요. "검진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이제 3월 달 되면은 건강검진 시즌 이제 시작이 되죠. 보통 1-2 월에는 잘 안 하시는데 3월 달부터 보통 시작을 하시고, 5월, 6월 되면은 인제 또 많이 하시고, 또 여름 휴가철에 또 많이 하시고, 가을 되면은 인제 밀린 검진을 하시느라고 아주 바쁜데, 아예 3 월부터 '내가 올해는 인제 어떤 검진들을 좀 받아야 되나.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좀 정해 봤습니다. 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건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특정 병이 있는 분들이 그 자기 병의 상태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불특정 다수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요. 특정 질병을 미리 발견한다는 거는 인제 조기 발견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안 되는 병은 사실은 건강검진 항목이 아니고, 조기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병이어야 되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받는다는 말은 조기 발견을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뭐 발견을 했지만 치료를 안 한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면 그 병은 사실 건강검진을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병을 키우지 않고 쉽게 치료한다. 병을 쉽게 치료한다는 말은 이제 치료를 해서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더 중요한데,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좀 사전에 빨리 알고 치료를 한 병과 늦게 알고 치료를 한 병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큰 이제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다, 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제 뭐 국가 검진도 많이 하지만 또 비싼 돈 내고 하는 인제 건강 검진, 소위 말하는 뭐 종합 검진, 뭐 큰 병원들에서 혹은 대형 검진 센터에서 인제 큰 돈들을 내고 이런 건강 검진들을 많이 받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한번 우선 살펴볼까요? 우선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피 검사하면 다 나오겠지.' 인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피 검사 안에서도, 혈액 검사 안에서도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많이 하는 건 일반 혈액 검사. 일반 혈액 검사는 인제 소위 빈혈 검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는 간 효소 수치를 보는 검사, 그다음에 콩팥 기능 검사도 콩팥 효소 수치, 콩팥에서 나오는 인제 수치들, 피 검사 수치들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 당뇨병 검사는 뭐 공복 혈당이라든가 당화혈색소 검사 이런 검사가 되겠고, 이상지질 혈증 검사는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 지방 이런 검사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시는 거, 사실은 요즘이라기보다는 뭐 꽤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는 검사 중에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양이라는 말은 이제 암이란 뜻이고, 표지자라는 말은 그걸 인제 표적해서 피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물질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각종 암과 관련된 종양 표지자들이 있는데, 제가 써 놓은 거는 뭐 AFP, 요거는 인제 간암에 관련된 검사, CEA는 대장암, CA19-9라는 말은 이제 보통 췌장암, CA125는 난소암, 뭐 요런 암들, 특정 암과 관련된 종양 표지자 검사들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 성호르몬 검사, 요런 검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피 검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엑선 검사 중 대표적인 건 흉부 엑선 검사, 주로 인제 폐에 어떤 뭐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검사가 되겠고, 유방 엑선 검사도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로서 기본적인 검사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엑선 검사들은 아무래도 쪼끔 한계가 있어요. 좀 그걸로만 보기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 예를 들면 밑에 설명드린 초음파라든가 CT 검사들을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선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제 방사선 노출량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많진 않지만 어떤 정도 방사선 노출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받는 건 사실 권하진 않죠. 그에 비해서 초음파 검사들은 이제 방사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검사라서 인제 많이 하게 됩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들을 보는 복부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갑상선의 모양을 보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유방 엑선 촬영으로 쪼끔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는 유방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요즘에는 인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하죠.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초음파로 봐서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증을 찾는 이런 검사들이 되겠고요. CT 검사에서는 뭐 흉부 CT 검사, 그러니까 인제 주로 폐암을 찾는 인제 그런 검사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부 CT는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 혹은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고, 요즘에는 심장에 인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소위 말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그 동맥이죠. 중요한 동맥인데 거기에 칼슘이 얼마큼 끼어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링 검사 등 그것도 요즘에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내시경 검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들을 많이 하겠고요. 부인과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심전도 검사도 하겠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사라고 흔히 부르는 심박변이도 검사, 그다음에 동맥경화도 검사라고 부르는 맥파 속도 검사 이런 검사들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각 검사별로 흔한 이상 소견들에 대해서 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인제 요것들을 쪼끔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인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질문 우선 볼까요? 5년 전에 어머니께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죠. 복용 중이신데 스타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 알았고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등이 있는 것 같다. 관련된 검사 좀 해 보고 싶은데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스타틴은 부작용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아주 부작용이 큰 약은 아닙니다. 근데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 저하가 반드시 스타틴 때문에 왔다라고 보기엔 쪼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지 기능 저하는 사실은 스타틴의 부작용 때문에 온 것보다는 뇌혈관에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혈관성 치매로 진행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타틴을 무조건 끊는다는 것은 쪼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맥경화증이 이미 왔다 그러면 스타틴을 끊었다가 동맥경화증 계속 진행돼서 진짜 중풍이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끊으시는 것보다는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하고 일단 상의를 하시고,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거는 그와 관련된 이제 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하시고 추가적인 인지 기능을 좀 개선시켜 주는 약제를 또 복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쪼끔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정상 수치여도 약을 먹었어야 되느냐? 네, 요즘에는 인제 저희가 쪼끔 어려운 말로 더 lower the barrel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중풍의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만약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더 약을 먹는 기준을 낮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쪼금 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낮더라도 이미 동맥경화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약을 먹자."라고 하는 인제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닌데 뭐 또 뭐 그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 최근 치료의 트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기준 수치가 어느 정도냐,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동맥경화형 고지혈증이 아닌 것이 있다. 동맥경화형 고지혈증이 아닌 것. 동맥경화형 고지혈증과 비동맥경화형 고지혈증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고지혈증 중에서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은 형태의 고지혈증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췌장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칼같이 딱 찍어가 탁 잘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고거는 좀 상황을 보고 인제 그 소위 말하는 중풍 같은 심뇌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끊고 얼마 뒤에 피 검사를 해야 약 효과가 없는 상태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보통은 한 3 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빠른 분들은 보통 한 2 주에서 4 주, 한 달만 먹어도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3 개월 정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용량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고지혈증 관련돼서 받아야 될 검사는 인제 경동맥 초음파 같이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맞고, 피 검사 외에 그런 거 같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약을 끊고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한다.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식이 조절로는 이 콜레스테롤만 낮추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콜레스테롤 우리가 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다 간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음식을 먹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은 소모되질 않기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식습관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세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위험도가 많이 높다 그러면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약을 끊고 하는 건 사실 쪼끔 위험도가 높아서 의사로서는 별로 권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쪼끔 더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위 내시경 검사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위 내시경 때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표재성 위험, 미란성 위험, 위축성 위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표재성 위험은 정말 말 그대로 위 점막 표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위 안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이 위에서 인제 그 소화가 그러니까 소화가 아니죠. 분해가 되면서 이게 한마디로 녹는 거예요. 녹아 가지고 십이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점막 표면에 어떤 그 자극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그런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뻘겋게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재성 위염은 흔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 위염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뭐 의사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 미란성 위염이라는 말은 이제 미란이라는 말은 좀 벗겨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 점막이 단순히 그냥 뻘겋게 좀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점막이 좀 벗겨져 보인다. 그럼 이제 미란성 위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축성 위염이라는 말 그러니까 미란성 위염, 표재성 위염은 위험은 있는데 약을 꼭 먹어야 되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는 위장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증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좀 얇아졌다 인제 이런 뜻인데 위축성 위염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부가 얇아지듯이 위 점막도 얇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형태의 위염으로 많이 보는데 문제는 위축성 위염이 인제 너무 심해지면 이게 위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쪼끔은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써 놓진 않았는데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는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말 그대로 장, 상피, 화생. 그러니까 상피화됐다. 그러니까 위 점막인데 눈으로 보면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걸 장상피 화생이라고 불러요. 아니 여기는 위인데 왜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바뀌냐.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위에 자극이 많아서 그래요. 위에 자극이 많으면 위 점막이 못 견디고 질기고 강한 장 점막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위암으로 변할 확률이 쪼끔 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주의한다는 건 다른 거 없고 그런 위에 자극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사가 불규칙하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뭔가 자극적인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위축성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궤양이나 궤양 반응, 십이장 궤양, 궤양 반응이 그러니까 궤양이 있거나 궤양을 앓은 흔적이 있다. 인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조직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은 별로 좀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궤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기 위암이더라. 이걸 육안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궤양이나 궤양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으로 나온다. 우리가 시에로 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양성으로 나와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은 보통 헬리코박터균 치료제를 1 주에서 2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줄이도록 되어 있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암의 발생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보통 권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용종, 폴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 용종이 있는 경우 이제 사람이 인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위에 혹이 있다.' 용종이라는 건 작은 혹을 말하는데 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제 걱정이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용종은 보통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형태의 용종인지 관찰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위저선이라고 부르는 위에 천정 부위에 생긴 용종들은 위저선 용종 혹은 위저선 폴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종들은 암과는 무관한 용종들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용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위저선 용종은 보통 조직 검사로 한 개 정도나 많아 봐야 두 개 정도만 확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에 색조 변화가 있다. 위에 색깔이 좀 점막 색깔이 변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조직 검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위암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위 색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위암으로 변한 어떤 전 단계로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인제 정도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주 경미한 경우 보통 클래스로 A, B, C 정도 나누는데, B 이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 보통 권고하고요.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 위산이 넘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인제 신물이 넘어온다든가 명치는 데가 뜨끔뜨끔 아프다든가 혹은 이것 때문에 뭐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게 역류성 후두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약을 4 주에서 8주 정도 기본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도 쪽에 볼 때 발해식도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발해식도는 이게 인제 위 점막이 인제 자극이 되면서 식도 쪽으로 점막이 밀고 올라와 가지고 마치 혓바닥을 내민 것처럼 예 식도 쪽으로 위와 식도 그 점막 부위가 이렇게 변형이 오는 건데, 이런 발해식도는 식도암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위 내시경 검사에서 나온 이런 소견들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보통 위 내시경 검사는 1년 내지 늦어도 2년 내에 검사를 하고, 위암이나 혹은 식도암의 위험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1년 내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 소견에 따라서 추적 검사의 기간을 보통 정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왜 1 년마다 1년 늦어도 2년 내로 받으라고 하냐면, 이게 인제 위암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위암은 아무것도 없다가 위암이 생기는데 시간이 1년 이내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자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걸쳐서 받는 게 좋습니다. 한 3 년에서 5년 지나고 받아보면 그 사이에 위암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있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그 사이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뭘 한번 볼까요? 스노클링 님인데요. "첫 건강 검진 만 29 세의 젊은 남성이시다." 그래 하셨고요. 특별히 신경 쓸, 글쎄 29 세의 젊은 남성이고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고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강 검진으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롱 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CPK 수치가 484 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CP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 수치를 말하는데요. CPK 수치는 사실은 굉장히 이 뭐랄까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많이 쓰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수치를 측정해 보면 CPK가 갑자기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 뭐 등산을 하고 와서 오늘 피 검사해 보면은 CPK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쳤다든지 조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어 무슨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왔다. 혹은 뭐 안마 경락 마사지를 받았다. 인제 근육에 자극이 많아져도 CPK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올라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인제 CPK 수치가, 아마 제가 콜레스테롤 약 이야기하면서 요 얘기를 쓰셨던 것 같은데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때 근육통이 있거나 근육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CPK 수치를 측정해서 인제 실제로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CPK 수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근육통과 같은 이제 임상적인 후유증이 합병 이게 후유증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스타틴 약물 치료를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때 그럼 또 어떻게 할지는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끊었다가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PK 수치가 높아서 일단 끊었는데 그냥 "안 돼요. 그럼 약을 못 써요. 그냥 지내세요." 그랬다가 동맥경화증이 진행돼서 중풍이 오면 사실 그건 더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러블리 수지님 쓰신 걸 잠깐만, 2023 년, 그러니까 2년 전 건강검진 하셨을 때 추적 관찰은 간 기능, 간염 검사, 당뇨 검사, 체질량 지수, 갑상 초음파, 위내시경. 이건 이제 추적 검사 해 보라는 건 그쵸. 여기 만성 폐쇄성 위염이 이렇게 있죠.
이제 간 기능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너무 높으면 약물 치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추적 검사만 하죠. 간염 검사는 왜 추적 검사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당뇨병 검사도 역시 약물 치료할 정도의 당뇨병은 아니지만 쪼끔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인제 추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체질량 지수는 이제 비만도를 보는 거니까 "체중 관리를 하고 보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초음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임상 정상 범위는 벗어나나 임상적 의미 없다. 인제 신장 기능 네 아까 말씀드린 피 검사 크레아틴 수치인데요. 보통 1.2 미만을 정상으로 하는데 어 1.1 뭐 1.3 요 정도도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검진할 때 인제 굶고 와서 혹은 뭐 대장 내시경 한다고 설사를 쫙 장을 비우고 오면 상대적인 탈수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은 실제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콩팥 수치가 쪼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같은 게 나왔을 때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아주 경미한 단백뇨는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인제 나중에 추적 검사를 하거나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맥경화는 전문가 상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건 하시는 게 맞고요. 복부 초음파는 진단 불가능이란 건 아마 내장 지방량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있었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복부 초음파를 오래 또 보기 힘들다 그러면은 CT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백발마녀 님인데요. 위염 위궤양 약을 먹고 헬리코박터균 쪼끔 있다고 해서 항생제 2 주간 먹고 있다. 2주 뒤면 균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인제 균이 사라지는 인제 그 관해율이라고 하는데 관해율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아마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이 많이 생겨서라고 인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한 70-80% 이상은 해 70-80% 이상은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 다음에 균이 다 사라졌는지 바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냥 사라졌으리라 보고 그 이듬해에 내시경을 하면서 다시 체크해 보는 인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진애 님은 간 수치네요. ALT가 45가 나오고 빌리루빈 1.3이 나왔다. 어떻게 표준으로 내려가느냐. 네, 이 정도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AST, ALT라고 보는 간 효소 수치도 역시 그날그날의 영향을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통 우리가 정상 범위를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 60 이하는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기적인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건 황달 수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진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빌리루빈이라는 황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1.3이 아니고 이것도 보통 1.2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1.3 한 0.1 정도를 높게 나왔다고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뭐 그래도 한 2.0은 넘어야 문제가 됩니다. 1.3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과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체중 관리를 쪼끔 하시면서 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키보드 매니아 님께서 "방사선 때문에 CT 찍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어 저는 동의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요즘 CT를 너무 많이 찍는 경향들이 있어서 특히 CT를 1 년마다 찍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CT는 일반 엑스레이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뭐 수십 배가 넘는 거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뱃속에 있는 장기들에게 쫙 이제 방사선을 쏘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 방사선에 우리 몸이 취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뭐 어디냐면 좀 말랑말랑한 부위예요. 말랑말랑한 부위라고 하면 연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갑상선, 뇌, 폐 그다음에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 중에서 간이라든가 뭐 콩팥 이런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T는 30 대에서 CT는 일단 다 빼도 괜찮으냐? 저는 초음파부터 보고요.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어서 CT를 추가하는 거는 찬성이고 처음부터 CT를 꼭 찍어야 되냐 물어보시면은 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CT를 한 번 정도는 찍어 보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절대로 찍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해서 한번 찍어 보는 건 괜찮고 찍었더니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최소한 2 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서 방사선이 충분히 인제 사라진 다음에 다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도 님께서 올려주신 건가요? 홍반성 위염도 표재성 위험하고 같은 비슷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위 점막이 불그스름하게 변했을 때 홍반성 위염이라고 많이 씁니다. 네. 그다음에 청함 님께서는 50대 중반 여성이시고 위에 선염이 있다. 선염이 2 개가 있다. 조직 검사와 추적 관찰하고 있다. 레몬수를 네 상관없습니다. 네 선염이 있다는 네 선염이라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선염이 뭐
미란성 위험 같은 게 뭐 2개가 있었다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몬수 먹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것 때문에 위에 자극이 많아서 레몬수는 기본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있거나 내시경을 할 때마다 자꾸 위험이 너무 심하게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안 드시는 게, 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난 임상적으로 별 문제 없고 어쩌다가 내시경했더니 그런 거 나왔다는 건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와, 이 질문이 너무너무 많네요.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질문이 더 중요하니까 질문부터 쭉 받죠. "위험이 낮질 않아서 내시경 전문 병원에서 내시경하러 갔더니 수면 위내시경 비용이 92,000원이 발생했다. 국가건강검진 자동 적용되지 않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수면 내시경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내시경만 돼 있고, 수면 비용은 아마 병원에서 인제 각자 인제 따로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요. 전진혜 님께서 ALT와 AST의 차이점을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미노 트랜스퍼라즈라고 부르는 간 효소 수치의 두 종류입니다. 근데 ALT는 쪼끔 간에서만 유별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AST는 간에서도 나오는데 뭐 심장 근육이나 이런 데서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ST와 ALT를 두 개를 동시에 봐야지, 뭐 AST만 보고 높다 혹은 ALT만 보고 높다라고 해서 문제로 삼지는 않는데, 그중에서도 쪼끔 더 임상적 의미를 두는 거는 ALT가 쪼금 더 의미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AST와 ALT의 비율을 봤을 때 둘 다 높은데 AST가 ALT보다 더 높더라. 만약 그러면 이건 알코올성 간염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우리가 임상적으로 추론하는 데 좀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발마녀 님께서는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 헬리코박터가 항생제 먹어도 상관없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들개 님은 4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 전부 정상인데 경동맥 초음파 굳이 안 받아도 되냐? 신부전을 앓은 적이 있다. 신부전은 이제 동맥경화증,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경동맥 초음파는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에 이제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이제 그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좀 다른 병입니다. 심장이 피를 짜서 전신으로 뿜어내는 그 기능이 떨어질 때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뭐 받으셔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뭐 다 정상이면 굳이 꼭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 신부전을 앓은 적이 있다 그러면 심장 초음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을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현신 님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20 일이 나왔다고요? 20 일이면 굉장히 높은데,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특별한 병이 없는 분이 높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흡연, 예, 고산지대부터 먼저 얘기하죠. 이제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헤모글로빈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많이 인제 좀 이동을 시키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라는 걸 많이 만들어내는 인제 이런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보통 헤모글로빈이 높습니다. 인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인제 뭐 병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제 뭐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할 어떤 근거가 되는데, 특별한 병이 없는 분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20 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제 조혈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 뭐 혈액 질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전문 진료를 좀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위험하다고 이것만 수치만 보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은 혈액 전문으로 하는 혈액정형 내과를 뭐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일단은 동네 의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수치들을 체크를 좀 더 정밀한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 SCC 2.8이 나왔다. SCC가 뭘까요? 아마 종양 표지자를 얘기하는 거, 제가 좀 이따 고건 얘기해 보고요. 송하연 님, 30살 여자분인데 대장 내시경 해 봤는데 용종이 2개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 다음 이야기 한 다음에 대장 내시경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대장 내시경에서 나오는 소견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대장의 용종, 지금 이제 용종 얘기하셨는데요. 선종이라고 하는 용종이, 그러니까 이 용종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용종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뭐가 나왔느냐, 조직 검사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용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용종이 어떤 용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형태의 용종이 나오면 이 선종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말합니다. 예, 이건 암으로 언젠가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잘 보시면은 거기 관상선종, 뭐 톱니형 선종 등등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관상선종이 제일 많습니다. 관상선종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뭐랄까 좀 비교적 순한 형태의 선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그런 형태의 용종이고요. 그다음에 이형성 정도에 따라서 저등급 이형성, 고등급 이형성을 분류하는데 저등급 이형성은 쉽게 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끼 용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돼서 고등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거의 암으로 다 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등급 이형성이 나오면 거의 대장암에 준해서 보는 게 맞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등급 이형성, 관상성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제거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과증식 용종과 염증성 용종이라는 말인데 과증식성 용종은 뭐 과형성 용종이라고도 부르는데 거의 뭐 99% 암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염증성 용종은 그보다 더 암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증식 용종, 과형성 용종과 염증성 용종은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제 선종이 있다 하더라도 용종이 제거됐다고 하면 완전히 제거됐다 그러면 없는 거와 똑같고 과증식 용종, 염증성 용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5 년에 한 번 정도는 5년 뒤에 인제 내시경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 5 년이란 말을 왜 5 년을 하게 되냐면 아까 위 내시경은 1 년에서 2년 내에는 받으라고 했는데 대장 내시경은 최소 5 년에서 길으면 10년 내로는 받으라고요. 왜냐면 대장암이 생길 때 처음부터 대장암이 덜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천천히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장암이 없던 사람이 생기는데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받으라 이렇게 권하는데 만일에 관상 선종이지만 개수가 많다고 하거나 아니면 쪼끔 크기가 커서 일반적인 조직 검사가 아니는 용종 절제술을 했거나 인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받는 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우연히 발견된 국소적 대장염증은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장염이 생겼다고 해서 점막이 좀 벗겨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넘어갈 수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쪼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뭐 혈변을 본다든가 뭐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우연히 발견됐다 인제 그럴 경우에는 좀 전문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역시 마찬가지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색조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혹시 뭐 대장암으로 변한 어떤 전구 상태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복부와 관련된 검사들은 이제 초음파 검사랑 CT 검사가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실지 하시겠지만 이게 제일 장점은 어 방사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1 년에 10 번을 받건 뭐 매달 받건 매일 받고 하건 간에 뭐 몸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인제 단점은 이게 초음파를 쐈다가 이 반사돼서 오는 거를 이 프로브라 그러니까 얘가 기계가 그걸 감지해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음파가 반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그러면 이 초음파가 반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흡수가 되면은 초음파를 보면 그냥 허옇게 보여요. 그러면 인제 이 장기를 정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한테 쪼끔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sul자 이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까 방사를 안 쓰는 장점 외에도 어떤 특정 부위를 이거 하는 사람이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 싶으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막 보는 거죠. 막 확대해 가지고 본다든가 해 가지고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대신 이 CT 검사는 이제 컷을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자르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요즘에는 한 5 밀리나 1 센티 간격으로 컷을 자르는데 굉장히 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컷이 나오니까. 놓치는 건 거의 없고 내장 지방이 많아도 다 보이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인제 방사선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하기 어렵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1 센치 간격으로 컷을 잘랐는데 마침 하필 재수 없게 고 사이에 1 센치 미만의 조그만 혹이 고 사이에 들어 있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고런 문제는 쪼끔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소견 중에 간 낭종이라고 해서 간에 물혹이는 경우인데
거의 대부분 임상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정말 신경 안 쓰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크기가 크나 안 크나만 봐도 되고요. 간의 혈관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종인 초음파에서 나오면은 보통 CT로 확인을 합니다. 혈관종은 한마디로 혈관이 엉켜 있어서 혹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 혹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관종은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데 혈관종인 줄 알았는데 CT 검사를 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대부분은 초음파로 봤을 때 혈관종이면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은 CT를 찍어도 혈관종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CT 검사로 이제 체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방간은 이제 초음파로 많이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이 끼었는지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초음파 보는 의사가 이걸 어떻게 지방간의 그레이드를 매기느냐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매기게 돼 있지만 아무튼 초음파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지방간 나오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알코올성 아니면 비알코올성. 비알코올성은 대부분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이 원인이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콩팥에 낭종이 있는 물혹이 있는 신장 낭종도 사실 임상적으로 큰 병은 아닌데 그 안에 낭종 안에 뭐 살점이 자라나온다든가 크기가 너무 점점 커진다든가 인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낭종이 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필요하겠고요. 콩팥에서 돌이 나오는 결석이 있는 경우인데 역시 크기가 작은 경우는 내버려 둡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물 많이 먹고 뭐 줄넘기하고 그러면 뭐 저절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데 크기가 너무 크고 인제 보통 5 밀리에서 1 센치 가까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쇠석술을 해야 되는지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외부 초음파 충격을 통해서 이거 쇠석술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일단 증상이 없으시면 일단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인제 필요에 따라서 진료를 볼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콩팥에 혈관근 지방종이라는 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우연히 있어요. 산이대 지장 없는 병이고 보면 하얀 점 같은 게 찍혀 있어 가지고 "이게 뭐 혹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겁을 먹게 마련인데 보통 혈관근 지방종은 초음파나 CT를 보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근데 물론 이제 "신장암과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CT로 체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이제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계속 뭐 "간 낭종, 신장 낭종, 뭐 콩팥이나 간에 생긴 낭종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별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췌장에 생기는 낭종은 쪼끔 의미가 다릅니다. 췌장에 생기는 낭종도 거의 뭐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도 뭐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거는 거의 95% 정도는 다 물혹으로 보는데 5% 정도는 이게 암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거는 CT를 찍고 만약에 필요하면 MR도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은 안 하지만 반드시 1 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로 이 낭종의 변화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거는 갑상선 초음파 하기 전에 우리 질문이 또 엄청 많은데 좀 볼까요? 전진애 님께서 "갱년기 증상이 없어도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더 요즘에는 더 트렌드가 더 많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여성 호르몬은 골다공증 예방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건 모르는데 예방 차원에서 증상이 없는 분이 호르몬 치료하는 거는 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어 저는 뭐 저 같으면 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당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없다 그러면 낮으면 좋죠 뭐. 네. 정사랑이 님께서 올려주신 거 볼까요? "아빠가 이번 3월 6일 후기암 일 후기암이 뭘까요? 후기암이라는 말 제가 참 이 일기 판정을 받고 레이저로 후두암인가 후두암이죠. 예. 후두암 일기 판정을 받고 레이저로 간단하게 수술하고 일 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한 달 동안 발성 금지인데 특히 말 금지, 위내시경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은 후두를 건드리지 않고 내시경이 후두 쪽에 아무 자극 없이 내시경이 지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속이 쓰리면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경험적 약물 치료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제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그다음에 내시경 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시경 한다 그래도 저 같으면은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그럴 것 같습니다. 벌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 치료 방법 또는 대책이 있는지요? 황의식 님 물어보셨고요. 네 이거는 뭐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 벌에 대한 그 알러지로 인한 쇼크를 경험하셨다는 건데요. 그냥 벌에 안 쏘이도록 조심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네.
골다공증 수치가 25에서 26이 나왔다. 골다공증 수치가 25, 26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골다공증은 골 밀도 검사를 해서 T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여서 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떤 골다공증 수치라는 표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아마 그 피 검사 중에서 골 형성 표지 촉진자 골 형성 표지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골 형성 표지자 검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골 형성 표지자만으로는 약물 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님께서 "건강검진 전에 감기약이나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 네 문제 없습니다.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과량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상용량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 네. 오영도 님께서 남편과 본인께서 2년 전 대장내에서 톱니형 용종 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종하고는 다른 형태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제거가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제거했으면 전혀 문제 안 되고요. 톱니형 용종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선종보다는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인제 쪼끔은 더 높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뭐 당장 암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거가 됐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장 내시경은 한 2년 정도 이제 2년 전에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다시 받아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뭐 개수가 많거나 혹은 크기가 컸다 그러면은 아마 1년 뒤에 다시 보자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2 년에서 3년 보통 2년 지나면 보시면 되니까 올해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그다음에는 인제 초음파 검사 중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갑상선이 커졌다. 갑상선 비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이 크기가 커졌다는 거는 이제 초음파로 보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하고 갑상선 피 검사는 좀 의미가 달라요. 네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쉽게 말하면 갑상선의 모양을 보는 검사고 갑상선 피 검사는 갑상선의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양하고 기능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는 호르몬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를 보는 거고요.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너무 쪼끔 만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제 이런 기능적인 문제는 피 검사로 보는 거고 모양상에 뭐 혹이 있다든가 크게 커졌다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건 초음파 검사에서 쪼금 더 의미가 다른데 자 갑상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비대 이걸 갑상선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갑상선 비대, 갑상선 종이 있는 경우에는 피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 인지 소위 말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된 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 그러면은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서 커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1 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겠죠.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낭종이 있는 경우 물혹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결절하고 낭종의 차이는 뭐냐면 결절은 그냥 살덩어리로 된 혹이고 낭종은 물주머니로 된 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절과 낭종 둘 다 어 암으로 암이다라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를 그냥 초음파만 보고 모양으로 이렇게 한 번에 알아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고 '어 이거 암 가능성이 있던데?'라고 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아니면 반대로 '이건 암이 아닐 것 같아.'라고 보는 특징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기가 작은 경우 예를 들면 크기가 5 이내 뭐 크다 작다는 아니기 좀 명치는 않은데 보통 의사들은 5 이내면 좀 작다고 봅니다. 크기가 좀 작고 그다음에 단일 성분 낭종이면 진짜 그 안에 물만 차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인제 결절이라면은 단일 비슷한 성상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인제 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경우도 혹은 좀 타원 형태로 예쁘장하게 생긴 경우는 물혹인 그러니까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위 조직과 정상 조직과 이 혹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경우는 암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암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안에 성상들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낭종이라는 물혹인데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뭐 찌꺼기 같은 게 둥둥둥 떠다닌다든가 뭐 살점이 자라 나온다든가 결절인데도 어떤 데는 진하고 어떤 데는 흐리고 막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다든가 인제 이런 경우 그다음에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삐죽삐죽삐죽하게 생겼거나 혹은 주위 조직과 경계가 명확치 않아 갖고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뭐 인제 이런 경우들은 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크기가 커도 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침 흡입 검사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6 개월 뒤에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6 개월 뒤에 봤더니 모양이나 크기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 개월 뒤에 한번 보고 6 개월 뒤에 봤는데도 변화 없다 그럼 그다음부터 1 년에 한 번씩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 개월 뒤에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경부 림프절 비대는 우연히 이런 데 목 밑에 림파선이 커져 있더라 이걸 발견되는 경우인데
갑상선에 혹이 있으면서 임파선이 커져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암으로 인한 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하셔도 뭐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유방암 검사도 뭐 얘기 나왔으니까 쭉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유방암 검사의 흔한 소견은 미세석회라고 하는데 미세석회화는 사실 엑스레이로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스러진 석회질인데 이게 인제 양성석회화라고 해서 암과 무관한 석회화가 있습니다. 양성석회화는 말 그대로 악성이 아닌 양성이기 때문에 흔히 있습니다. 이거 왜 생기냐면 예를 들면 뭐 아기들 젖을 만들다가 이게 유즙이 굳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암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게 부스러져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미세한 점들이 막 찍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게 유방암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유방 유선 조직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갖고 부서지면서 이런 미세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석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엑스선에서 비대칭 음영이 나오면 뭔가 유선 조직이 좀 비대칭적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반드시 초음파로 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부터는 인제 초음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전에 요런 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치밀 유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치밀 유방이라는 말은 그 자체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유선 조직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치밀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엑스레이가 잘 투과가 안 돼요. 이 유선 조직은 엑스선 투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냥 허옇게 나와요. 그냥 허옇게 나오면 도대체 여기에 뭐가 암이 있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밀 유방으로 나오신 분들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정확히 보기 어려우니까 '유방 초음파 검사를 좀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근데 왜 나는 왜 치밀 유방이 왜 나는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할 필요 없고요. 대부분의 아시아 동양 여성들의 폐경전 여성의 한 80 에서 90%는 다 치밀 유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밀 유방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러게 초음파 검사를 좀 같이 받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초음파를 받았더니 이런 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유방에 결절, 혹이 있다, 낭종, 물혹이 그러니까 물이 물주머니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갑상선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크기가 크거나 그 안에 성상이 단일하지 않거나 모양이 물룩불룩하게 생겼거나 주위 조직과 경계가 명확치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방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 6 개월 정도 있다가 추적 검사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유선이라고 해서 아기들 젖을 만들면 요게 흘러나오는 길이 있는데 유선이 갑자기 늘어나 있다. 인제 이런 경우도 쪼끔 정밀하게 좀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제 약간 뭐 이런 거죠. 유선이 나오는 길에 어딘가에 조그만 암덩어리가 생겨서 길을 막고 있으면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를 수도 있다. 인제 이렇게 우리가 인제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유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확장이 된 경우도 많은데 이후 처음 발견 검사에도 우연히 이런 게 발견됐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추적 검사로 혹시 나중에는 지금 안 보였던 조그만 암 혹덩어리가 생기는지 그 유선 주위로 인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애과부 림프절비대라고 하는 건 인제 초음파를 봤을 때 겨드랑이 쪽에 애과라는 게 겨드랑이죠. 여기에 인제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경우인데 역시 뭐 혹이 있으면서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이 커졌다 그러면 그건 이제 쪼끔 의미 있게 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만 커지는 경우는 유방암과 상관없이도 흔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 이거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모자란데. 일단 질문 좀 볼까요? 산부인과 검사. 예. 우리 산부인과 네 요거 볼까요? 자궁경부암 검사 후 52번 고위험으로 1년 정도 추적 검사 후 12 개월 뒤에 원추 절제 수술하고 재검사 후 안 없으면 자궁 조치하다 고민이 많다. 네. 이거는 인제 이인경 님 올려주신 사연인데 제가 인제 말씀 이제 뒤에 어차피 산부인과 얘기가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죠 뭐. 자궁암 검사 여성암 검사 자궁암 검사는 보통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라는데 자궁경부라고 부르는 입구 쪽 안으로 질 안쪽으로 소를 넣어서 인제 긁어서 거기 세포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긁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암세포가 있나 혹은 암으로 변해가는 이런 세포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그걸 하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52번처럼 인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도가 높은 번호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러면 추적 검사를 합니다. 추적 검사를 해서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자궁경부암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계속 보는 거죠. 봤더니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안 없었대요. 바이러스는
거의 90%는 저절로 없어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경우가 90% 인데 10%는 안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결국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주위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제 원추 절제를 하신 거예요. 원추 절제를 한 갖고 인제 봤는데 만약에 했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암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계속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자궁 적출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암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당장 적출하진 않는데 아마도 52 세여서 폐경 이후고 자궁으로 이제 뭐 아기를 낳거나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위험한 거를 위험도를 가지고 자궁을 계속 안고 사느니 그냥 '적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요. 요건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르모니아 님께서 올려주신 걸 볼까요? 갑상선 피검사 초음파했는데 피검사는 아무것도 없었고 초음파에 물혹이 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초음파랑 피검사는 다른 의미고요. 물혹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결절이거나 낭종인데 아마도 낭종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됐건 다시 검사해서 뭔지 알아봐야 되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종의 특성상 만약에 암으로 변할 위험도가 높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낭종이라 그러면은 아마 거기서 6 개월 뒤에 초음파를 다시 보자 혹은 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공고가 나왔을 거고 만일 그런 공고가 없다 그러면은 한 1년 뒤에 다시 보셔도 되고요. 놀이하는 직업은 갑상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인 검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걱정이 되시면 6 개월 뒤에 갑상선 초음파만 다시 체크해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희 님은 유방 치밀 유방 아까 설명드렸죠. 네, 이제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종양 표지자 검사까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피검사로 보는 검사인데 종양 표지자라는 검사를 제가 왜 하냐면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 종양 표지자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뭐 유방암도 보고 아까 SCC는 아마 보통 폐암이나 방광암 지표로 많이 보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암의 정말 특징적이냐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암이 있으면은 그 피 검사에서 그게 나오고 암이 없으면 안 나오냐 그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가령 간암하고 관련된 지표는 AFP라고 해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알파 태아 단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은 간암이 아니어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간암이면은 이게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정 기준보다 이 수치가 높으면 '어 간암 가능성이 있겠는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표들도 전립선 암이 아니어도 우리가 흔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정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어 뭐지? 저기 전립선에 암이 생긴 건 아닌가?'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전립선암 지표가 기준점을 4로 잡아요. 알파 페테아 단백은 보통 8로 잡고요. 그다음에 CEA라고 부르는 대장암 지표는 한 5 정도 잡고 CA19-9는 뭐 한 20 에서 25 정도를 정상 범위로 잡습니다. 그 미만이면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CA19-9가 25 까지 정상으로 했는데 27이 나왔어요. 그러면 암 가능성이 높고 23이 20이 나오면 암 가능성이 아닌다라고 볼 수 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25라고 하는 그럼 정상 기준 누가 정한 거냐? 법으로 정했느냐? 뭐 하느님이 정해 주셨냐? 아니요. 의사들이 대충 보고 대충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27이나 30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암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간암 지표가 제가 아까 알파 피토프로테인 8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간암 환자들은 뭐 9나 10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뭐 50 뭐 100, 15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10, 11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하나는 추적 검사. 추적 검사를 했더니 맨날 뭐 나는 할 때마다 그냥 고 정도 나와.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추적 검사 언제 하냐면 한 3 개월에서 한 6 개월 정도 지나고 합니다. 해 봤더니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걱정할 필요 없는데 3 개월이나 6 개월 지나고 했더니 갑자기 수치가 뭐 2 배, 3배 껑충 뛰었다 그러면 지금 초음파나 CT에서 보이지 않았던 조그만 혹들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 검사를 해서 추가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양 종양 표지자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장점은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검사, 유전자 검사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저거 1 분만 설명드릴게요. 유전자 검사는 확률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병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검사인데 현재로서는 믿을 만한 검사는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집안에 가족력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고요. 동맥경화도 검사라고 해서 맥파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도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한번 해 보시는 거는 저는 권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데 심박변이도 검사가 원래 정식 명칭이고요. 네, 자율신경계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나 균형도에 따라서 뭔가 피 검사나 뭘로 잘 설명되지 않은 나의 불편한 증상들을 이런 자율신경계에 부저가 있는지 찾아볼 때는 쪼끔 도움이 되는 검사기 때문에 만약 여유가 된다면 이런 검사도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해석은 쪼끔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지만 받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검진하셨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결과 꼭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우 너무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이 한정적이어 가지고 네 너무 막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쪼끔 더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